얼마 전에 안산 한 사립유치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병하면서 엄청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이 용혈요독 증후군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집단 발병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햄버거병이라는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용혈요독 증후군, 즉 HUS의 시작은 햄버거였지만 최근 발병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햄버거만을 국한해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유치원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안산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한 음식은 궁중떡볶이, 우엉채 조림, 프렌치 토스트 등 육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의학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선 미국의 햄버거병 사례처럼 다진 육고기라든지 육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햄버거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인이 사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야채를 키울 때 사용되는 농업용수가 가축 분변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입니다. 이 오염된 농업용수로 키워진 야채를 사람이 먹게 되면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1년 독일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호로파싹을 먹고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지난 2012년에 배추 절임을 먹고 집단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따라서 햄버거 외에도 이렇게 야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햄버거병 대신에 용혈요독 증후군 또는 HUS라고 부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익히지 않은 육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선하다고 알고 있는 아까 호로파싹, 그다음에 배추절임 이런 야채들로도 우리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용혈요독 증후군의 원인은 크게 감염이나 약물 유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염에 의한 경우에는 이번과 마찬가지인데요. 장출혈성 대장균이 주 병원체이지만 일부 이질균이나 심지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약물의 경우 면역 억제제에 의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항암치료, 악성 종양,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급식을 먹지 않은 가족도 감염이 되었는데요. 화장실의 공동 사용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가 화장실을 사용 후 변기 뚜껑을 덮지 않고서 물을 내릴 경우 화장실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 가족 간에도 감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유전, 약물, 가족 간의 전염 정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 경로가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지켜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경희의료원 감염내과 이미숙 교수님의 경우에는 또 식재료의 안전한 조리가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분쇄한 육류의 경우에는 72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을 함께 조리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를 하되 껍질은 가급적이면 벗겨서 먹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멸균되지 않은 우유나 그다음에 과일 주스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부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실까요? 예, 우선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식재료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육고기라든지 생선, 계란 등은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날 것의 식재료를 손질하신 후에는 사용하신 주방기구는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자주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재료를 손질하시기 전에 부엌을 꼭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흠집이 있는 나무 도마는 이 흠집 사이로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고기 전용 도마를 구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위생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 후 남은 식재료는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꼭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 냉장고의 온도는 냉장실 4도씨 이하, 그리고 냉동실은 영하 18도씨 이하에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저희 집에도 도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말씀해주신 예방법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용혈요독 증후군이 취약계층이 노인과 소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하일수 교수는 소아 당부사항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날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생선회나 육회 종류는 피하는 것이 좋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한 후에 아이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장 어린아이에 맞춰서 식단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감염이 있는 만큼 평소 변기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는 것을 습관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이거 쉽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좀 습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햄버거병에 대한 명칭 논란, 그리고 감염 경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방법까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감염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햄버거병보다는 용혈요독증후군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예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이 용혈요독증후군 반드시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욘디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